네, 다들 건강히 계시나요? 요즘은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잖아요. 저는 그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집에서 남동생이 대신 벌어다 주고 있고, 저도 곧 취직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직장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말하자면, 직장에서 따로 트러블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집안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게다가 전 유산까지 해서 심적 고통이 더 크게 느끼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그 못된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하고 남편은 대학을 다닐 때 만났어요. 그때 친구들이 같이 소개팅을 하자고 해서 동참했거든요. 친구 말로는 자기는 어느 대학에 멋있는 남자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처음엔 반신반의로 그랬냐? 라고 말하며 만나는데, 그때 그 남자애들 어찌나 잘생겼던지 여자애들이 아주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있었어요. 그때 소개팅에서 막 서로 즐겁게 대화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남편하고 사귀었냐고 말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서 다른 남자와 사귀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요. 그렇게 소개팅은 대성공으로 끝나게 되었고, 모두 다 원하는 짝을 만나며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귀다가 저하고 사귄 남자가 먼저 바람을 피워서 한동안 혼자서 외롭게 지내게 되었어요. 바람핀 이유는 저보다 예쁜 여자를 만나서 그런다고 하는데, 에휴. 그래서 전 친구들 만나는 거 외에는 남자를 만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앞 일이 너무 늦어서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그때 어느 남자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기 혹시 저번에 소개팅 때 본 사람 아닌가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서 누구지? 봤더니 그때 소개팅에 봤던 잘생긴 남자 멤버 중 한 명인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바쁘다며 자기는 어디 가야 한다고 하니까 남편도 마침 자기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며 같이 타자고 하네요. 처음에는 미심쩍었어요. 아니, 어느 남자가 다짜고짜 거의 처음 보는 여자한테 같이 타자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을 했는데 남편이 돈은 자기가 낼 테니 같이 타자고 해서 같이 타기로 했어요. 저는 같이 타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별거 없고 소개팅에서 모두 다 짝 잘 만나서 사귀었는데 그 관계 유지하고 있냐고 말했는데, 남편이 헤어졌다고 말했어요. 왜 헤어졌냐고 말하려고 하는데 표정이 워낙 안 좋아 보였고, 괜히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사람한테 신뢰 같아서 근황이나 뭐하며 사는지 말했어요. 남편은 대학에서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능력이 좋은지 사장한테 칭찬을 받아서 어디 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미치던가 암튼 거기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거 듣고 깜짝 놀라서 와, 뭐지?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저한테 번호를 주더니 도착하자마자 다음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 남편을 떠오르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있다가 연락을 했더니 남편이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방학이었고 해서 같이 갔어요. 남편이 일하고 있을 때 저는 어디 혼자서 여행을 다니다가 남편이 있으면 같이 맛집 가고 즐겁게 여행을 했어요. 그때 회를 엄청 많이 먹은 것 같네요.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가는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저희가 걷다가 앞에 교통사고가 났는지 차들이 서 있었고, 구급차가 서 있더니 다친 사람을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남편의 팔을 붙잡았는데 남편은 왜인지 그걸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거 보험금이 그 정도 나오겠는데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더 받는다느니 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걸 듣고 아니, 왜 그거부터 생각하지? 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나중에 저녁을 먹을 때 그걸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실은 자기 아는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고생했다고 말하며 그 지인이 자기한테 그런 거 잘 기억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그 상황에서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 정이 좀 떨어졌는데 그 뒤로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어서 그 일은 잠시 잊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혼수 준비를 하면서 결혼식에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신혼여행도 그렇고요. 문제는 신혼을 보내고 난 뒤였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남편하고 소개팅 때 만났던 여자였어요. 혹시 그 남자랑 결혼하면 당장 헤어져요 라고 말하는데 전 처음에는 대체 뭐지? 하며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은 그냥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며 그냥 무시하라고 해서 저는 남편 말을 믿고 그 여자를 아예 접근 못하게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그날이 겨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셨는데 하필 머리로 먼저 바닥에 닿아서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결국에는 뇌진탕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장례식 내내 울었고 남편은 절 이해해준다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듬직해서 더 기대게 되었는데 왜인지 그 장례식 이후로 가족들이 점점 남편을 멀리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봐도 약간 꺼림칙해하며 별거 아니라고만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친구들도 저하고 남편을 같이 보면 왜인지 많이 피하려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 니네 요즘 내 남편하고 뭐 일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가 입을 열면서 장례식 날 제가 막 울어서 남편의 얼굴을 못 봤는데 그때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티나게 났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자기들도 꺼림칙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가족들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해서 아니 그이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라고 생각하며 의문을 품었지만 왜인지 불안한 마음에 따로 묻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제 동생이 남편하고 같이 가다가 남편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머니도 역시 남편하고 같이 가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사고들이 줄줄이 일어나자 슬슬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뭐 본인은 그래도 사고가 나면 도와달라고 하고 병원도 부르고 그랬다고 하는데 왜인지 어머니와 동생은 거기에 아무런 대꾸를 안 하고 오히려 남편을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서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왜인지 자꾸 집에 저주를 내렸나 싶었어요. 그때 저 임신 중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남편하고 같이 길을 걷다가 웬 남자애들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먼저 남편을 눕혀서 때리더니 저한테도 밀치며 발로 배를 걷어찼어요. 하도 맞다 보니 유산을 했는지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놈들은 도망을 쳤지만 경찰 수사로 잡히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를 잃은 충격에 대체 왜 그랬냐며 대면하고 싶다고 죽이고 싶다고 난리를 쳤고 남편과 가족들은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걸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 양아치들한테 돈을 주며 자기 부부를 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제가 임신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며 강제로 유산시키려고 그랬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즉 괴한들한테 붙잡혀서 구타당해서 유산을 당했다는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저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다며 보여주었는데 바로 남편이 소개팅에서 사귀었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데 연애할 때마다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하도 많이 다치니까 왜 그러지 하고 몰래 남편을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헤어졌다고 말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그 당시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고 말하면서 당장 남편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도 그때 남편하고 다친 거 일부러 남편이 다치라고 유도를 한 거고 다치자마자 남편한테 협박을 들어서 말을 못했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결국은 남편도 공범으로 잡히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소송을 벌였고 그렇게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뒤 면회를 신청하면서 남편을 만나며 대체 왜 그랬냐고 하니까 너 제주도 여행 때 보험금 이야기했었지. 실은 그때부터 너희 가족을 이용해서 보험금 챙기려고 했던 거야. 근데 넌 그걸 눈치 못 채더라 라고 말하며 껄껄 웃는 것 보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무서워서 바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그 충격으로 직장을 못 다니게 되면서 퇴사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대학을 자퇴한 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 번 신고를 해서 나온 거고 회사 다니는 것도 사실 무근이고 그냥 알바를 여기저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찌 카멜레온 같은지. 그런 걸 속이는 거 처음 보네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조심히 보시고 언제나 조심하세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칠게요. 다들 몸 조심하시고 저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소중한 아기를 갖게 된 임신 15주 임산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저의 임신으로 시댁과 마찰이 있던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싶어서입니다. 축복받을 임신을 했는데 왜 시댁과 그런 일이 있냐고요? 다들 궁금해하시겠죠.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 말고도 첫째 아이가 있어요. 이 첫째 아이는 7살 난 예쁜 공주님인데요. 사실 이 첫째 딸은 저희의 친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결혼 후에 아기를 계획했는데도 아기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고 저는 3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임신을 유도하는 건 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남편과 동의하에 그만두게 되었네요. 안 해본 게 없었죠. 아이를 갖고 싶어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난임 치료를 오랫동안 했고 그렇게 갖게 된 아이들은 안정기에 접어들지도 못하고 다 별이 되어 떠나버렸죠. 제가 멘탈이 너무 흔들리고 또 난임 치료로 인해서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냥 우리끼리 딩크족으로 재밌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기에 남편에게 입양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었죠. 남편은 의외로 별로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자고 바로 입양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마웠어요. 이게 참 민감하고 예민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로지 저를 위해서 다 찬성을 해주고 지지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1년간 보육원 봉사를 다니며 저희 아이로 맞이할 아이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1년 동안 제 마음에 들어온 아이는 단 한 명이었어요. 처음 봤을 땐 돌이 갓진한 돌쟁이 아기였어요. 이 아이는 다른 봉사자들에게 안기면 쉬지 않고 울어댔는데 유독 저랑 제 남편이 안아주면 그렇게 천사처럼 편히 잠을 잤어요. 이 아이로 마음을 모으고 일주일에 2번은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왜 바로 입양하지 않았냐고요? 1년간 시댁 또 친정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어른들이라 그런지 입양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꾸준한 저희의 노력 끝에 두 집안에서 모두 입양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우리 첫째 딸을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5년이 흘러 이렇게 저희 딸은 7살이 되었고 아직은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저희 딸은 5년간 시댁 친정할 것 없이 첫 손주로서 온갖 사랑과 예쁨을 독차지했죠. 신기하게도 제 신랑을 너무 많이 닮아서 시댁에서 특히 예뻐했죠. 그렇게 저희 친아이에 대한 바람은 점점 잊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리를 2달이나 안 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자궁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리 불순을 치료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갔다가 깜짝 놀랐네요. 글쎄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저의 아기가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몸이 약해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었던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 8주 차에 임산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저희는 그날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딸 아이에게도 말해주었죠. 너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딸은 자기가 언니가 되는 거냐며 엄청 신나했어요. 언니일지 누나일지 아직은 모른다고 하니 착한 우리 딸은 언니든 누나든 상관없다고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네요. 친정과 시댁에도 바로 알릴까 했지만 남편이 말렸어요. 안정기인 임신 중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말자고요. 우리만큼 많이 기대하실 텐데 정말 만에 하나 아이가 또 잘못되면 그때 실망이 너무 크실 거라고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드디어 며칠 전 저는 임신 15주 차에 접어들었어요. 벌써 기형아 검사도 받았고 문제 없다고 해서 태아 보험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집에도 이야기를 하자 했네요. 저희 친정에서는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그렇게 첫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서 하나님이 착하다고 점지해 주셨나 보다 하셨어요. 그리고 시댁은 저보다 제 딸을 더 예뻐해 주셨으니 그런데 생각도 못한 말을 들었네요. 친자식 생기면 입양한 자식은 차별하게 되기 마련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잘 됐다. 파양해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뭔 소리를 하냐고
첫째 아이를 어디다 파양을 하느냐며 쟤는 입양아가 아니라 우리 첫째 딸이고 제 뱃속에 든 건 우리 둘째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희 첫째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셨나봐요. 남편이 하도 화를 내서 그때부턴 파양 소린 안 하시지만 자주 주던 용돈도 안 주시고 우리 공주 소리도 안 하시고 그저 차갑게 보시기만 하시네요. 저는 사실 우려가 돼서 당분간은 저희 딸 데리고 시댁에 안 가려고 했어요. 혹시나 몰라서요. 그런데 유독 친할머니를 좋아했던 우리 딸은 왜 할머니네 집에 안 가냐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입양하라고 친손주가 생기자마자 마트에서 물건 반품하듯 갖다 파양하라고 하시는 할머니인 줄도 모르고 만약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 첫째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도 설마 5년간 키워준 정이 있는데 이렇게 손주딸이 할머니를 애타게 보고 싶어 하는데 별소리 하시겠어? 하고 저는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터지더군요. 저는 주방에 앉아 딸이 먹을 과일을 깎고 있었고 첫째는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죠. 쫑알쫑알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우왕하고 저희 딸이 우는 거예요. 너무 놀라 안방으로 들어가니 애는 자지러지게 누워서 울고 있고 시부모님은 그저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혼자 저리 운다고 빨리 데리고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우는 아이를 끌고 나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진정이 되자 조용히 물었죠. 아까 할머니 집에서 왜 울었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울먹울먹 하더니 이제 너 동생 생겼으니 너 원래 살던 집으로 가야 한다고. 네 동생이 니네 엄마 아빠 자식이고 너는 다른 데서 살다 왔다고. 이제 거기가 너네 집이라고. 세상에 이게 도대체 나이 먹은 어른이 7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할 소리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일 해결하기 전까지 첫째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죠. 남편도 화가 나서 바로 시댁으로 쫓아간 듯 했어요. 친정에 가니 친정엄마가 무슨 일인데 짐까지 싸서 왔냐고 물어서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네요. 7살짜리 딸이 보는 앞에서요. 딸도 엄마가 우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그런 집이랑 인연을 끊으라고 하시네요. 못 배워도 한참 못 배워 먹었다면서 어쩜 집안이 그렇게 천박한 생각을 하느냐고요. 언제는 친손주 볼 일 없을 것 같으니 입양한 손주 물고 빨고 하더니 이제와 친손주 임신했다니까 어디서 저렇게 수작을 부리냐고. 한번 품었으면 평생 내 자식인 거라면서요. 엄마 아빠가 나서서 화를 내주시니 저는 한결 마음이 풀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파양할 바에는 내가 너랑 이혼을 할 거니 2번 다시 나한테 파양 소리 귀에 안 들리게 하라고요. 제가 친정 가 있다는 걸 안 시어머니는 밤낮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대며 파양 소리로 저를 달달 볶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시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이혼할 거면 파양 안 해도 된다. 이혼할 거면 친손주만 내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없던 정도 뚝 떨어졌죠. 어떻게 5년간 키운 손녀딸을 한순간에 파양하라고 하세요. 이거 정말 파렴치한 거란 걸 아시죠, 어머님? 이렇게 말했더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구구절절. 처음에야 임신도 안 되고 친손주 볼 수 없겠다 싶었으니 마음 딱 접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예뻐해 주었을 뿐. 이제는 네 뱃속에 내 자식 피 섞인 진짜 친자식이 들어섰는데 뭐하러 남의 자식을 계속 키워주냐고. 둘 다 키우면서 남의 자식한테도 돈 들어갈 거 아깝다고. 차라리 당장은 파양하는 게 미안해도 나중엔 남의 자식한테 들어갔을 돈까지 친자식한테 들여서 더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게 낫다고. 참, 지금 손으로 쓰기에도 부끄러운 상식 이하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시어머니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님 뜻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파양하고 지금 아이는 저 혼자 키우겠다,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 하며 비셨고 제발 없던 일로 하자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계속 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혼은 안 하더라도 2번 다시 시어머니는 안 보고 살겠다고 이것 하나만은 꼭 지키고 살겠다고 했네요. 저는 한 번 말한 거 꼭 지키는 건 시댁 식구들도 다 아시거든요. 제 인생에 번복은 없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죠. 애 파양하고 나랑 이혼하고 지금 임신한 아이도 못 보고 살래? 아니면 그냥 시댁이랑만 인연 끊고 지금처럼 살래? 남편은 당연히 후자를 택했죠. 저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 첫째 딸 재우고
뱃송의 태동을 느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길래 태도가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첫째 딸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제 첫째 딸은 바로 제 남편의 아이예요. 친딸이죠. 제가 낳지 않은 남편의 친딸이면 물론 다른 여자가 낳은 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딸을 가슴으로 품었냐면요. 남편이 젊을 때 정자를 기증했고 그 정자를 사서 임신한 여자분이 단 한 명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애를 낳으면서 죽었고 남편은 없었답니다. 그걸 저희가 난임으로 고생하던 차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독 남편을 닮았던 거죠. 이 사실을 각자 집안에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너무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하면 조금 걱정하실 것 같았죠. 그런데 하도 시어머니께서 남의 자식 파양하라고 하시니 그 파양하라고 하시는 자식 사실 당신의 친손녀가 맞다. 당신 아들 정자로 낳은 당신 아들 친딸이다 라고 하니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제발 파양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저는 벌써 시어머니의 그런 밑바닥까지 다 보았고 제 딸한테 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평생 제 딸한테도 친할머니 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셨던 완벽한 친손주는 세상에 태어나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어요. 그 요양을 다 하면 그때 부모님과 함께 과수원 일을 할 계획입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을 이어 과수원을 이어받을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정나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서울에 가서 정착해서 살고 싶었는데 요즘 집값도 오르고 제가 사연으로 올리게 된 일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부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자라다가 대학교 입학을 할 때쯤에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때 얼마나 서울이 신기하고 그랬는지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그래도 각종 편의시설들이 많아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라는 말이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친구들과 같이 자취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자취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던 친구들하고 지금도 연락은 됩니다. 어찌되었든 제 남편은 바로 그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와 친구들이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편의점 가서 술이나 과자 같은 거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남자의 무리가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하며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 건너편에 서로 같이 자취하는 남자들이었어요. 평소에 각자 학교 가거나 알바하러 갈 때 같이 인사하거나 수다 좀 떨고 그랬거든요. 그 남자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술 마시고 노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다들 반신반의했고 그래도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어도 되냐고 막 말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이왕 술 마시는데 같이 마시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같이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마시다가 모두 잠든 걸로 기억나네요. 그때 제가 일어나 있었는데 한 남자가 술이며 안주며 먼저 일어나서 치우고 있었어요. 다들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진 상태였고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리하는 그 남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말을 끌기에는 그렇고 바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이지 잘생겼고 사근사근한 면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왜인지 남편한테 애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있었고 지금처럼 잘생기지 않고 뚱뚱해서 학창시절 때는 거의 왕따처럼 지냈다고 해요. 사실상 제가 남편한테는 첫 애인이자 첫 아내였던 셈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뒤에 가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술자리 이후로 남편하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다 좋았는데 제가 대학생이고 남편이 동갑인데도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직장을 다녀서 가끔 서로 만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주로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근무 들어가면 만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건 전혀 개의치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서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 둘끼리 자취해서 미리 신혼을 대비하자고 결정을 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헌데 왜인지 남편하고 같이 지냈던 남자애들이 저한테 당부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걔 있지. 다 좋은데 가끔 애가 사람을 뭐라고 해야 할지 막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거든. 특히나 여자한테 유독 심했어. 착하고 좋은 애인데 계단 쪽은 조심해. 그래서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설마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럴까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남편을 믿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남편을 감시하다시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서 뭐야 그냥 장난을 하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하며 넘어갔어요. 계단.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계단 쪽으로 갈 때 내심 긴장을 했는데 별일 없어서 뭐야 하며 안심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취직에 성공할 때쯤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 이미 인사는 드린 상태였고 다들 결혼 소식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때 시부모님과 부모님이 서로 이야기하며 괜찮다고 말하면서 시어머니가 저보고 네가 우리 아들을 거두어줘서 고맙다. 애를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애가 좀 뭐랄까. 암튼 그래서 내가 장가는 갈지 걱정을 했는데 너 같은 고운 애가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그 말을 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어허 무슨 소리 우리 아들이 뭐 어째 그거 다 지난 이야기잖아 라고 말하면서 뒤에 껄껄 웃으시며 넘어갔어요. 저도 호호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는데 이때부터 내심 불안했어요. 남편 친구들도 뭔가 있듯이 말하더니 시부모님의 말에서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상견례를 끝나고 저는 남편한테 가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하며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과거의 흔한 실수에 불과해. 지금은 나아졌으니까 괜찮아. 우리 자기 너무 걱정하는 것 보니 너무 귀여워. 이렇게 계속 귀여웠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안아주며 절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때도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남편의 직장 동료분들도 오시더라고요. 헌데 다들 표정들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식을 올릴 때였어요. 신부 입장할 때 제가 아버지와 같이 갔는데 거기서 남편분의 한 여성 동료분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어쩜 저 여자 하필 만나도 저런 남자를 만나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면 결혼을 할 생각을 할까? 이런 말을 들으니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뷔페에서도 남편과 같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남편이 잠시 급한 일로 비운 사이에 제가 남편분의 직장 동료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전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오는 사람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때 한 여자가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그래도 된다고 말했는데 실은 당신 남편 좀 사이코 그런 게 있어요. 왜인지 계단만 보면 사람이 미쳐서 은근슬쩍 밀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 말로는 실수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계단 쪽으로 가면 사고가 발생을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특히 왜인지 여자 직원들이 많이 당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남편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설마 계단으로 갈 때마다 넘어뜨리고 그런 게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식은 마무리되고 신혼여행도 가고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았어요. 참 그냥 다 겁주려고 하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하며 어느새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임신 중이었지만요. 어느 날 남편하고 같이 멀리 외출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계단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거의 만삭이라서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때 겨울이었고 계단들은 전부 얼음이었는데 남편은 거길 가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위험하지 않냐고 할 때 거기로 내려가서 차 안으로 들어가야 몸도 녹이고 그러지 않냐고 해서 가는데 제 우려대로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온몸이 굴러떨어졌고 저는 아기 걱정을 하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계단에 굴러떨어지면서 근처에 나뒹굴고 있는 벽돌에 머리가 맞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제가 깨어났을 때 가족들은 울고 있었고 의사선생님은 비참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말하는데 의사선생님이 네, 저보고 사산이 되었다고 해요. 뱃속의 아이가 넘어지면서 생긴 충격으로 죽었다고. 그때 전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한테 이제 어쩌면 좋냐고 말했고 뒤이어 찾아오신 시부모님이 얘야 미안하다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도 절 안아주고 그랬는데 왜인지 남편 얼굴이 전혀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최소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 전혀 흐르지가 않아서
남편한테 안 슬퍼? 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심란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해서 정신이 없구나 하며 또 울었어요. 남편도 이 고통을 느끼겠구나 하며 안쓰러웠는데 그날 밤에 들은 이야기 덕에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몸져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간병을 보고 있었어요. 전 남편한테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쳐서 대체 왜 이러지? 하고 잠든 척하고 들었는데 이 여자 참 재밌네. 내가 설마 애기 가지고 막 슬퍼할 것 같나? 내가 감정을 못 느끼고 그래서 어떤 표정으로 지어야 할지 심란하다고 하니까 그걸 잘못 알고 있네. 역시 단순한 여자 같으니. 한데 아기만 보내버려서 좀 그러네. 다음에는 좀 더 확실하게 보내야지. 그동안 이날을 위해 계단에서 계속 꾹 참은 건데 이걸 듣고 전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날 가위에 눌려 악몽을 꾸게 되고 연거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꿈을 계속 꾸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시부모님과 남편한테 당장 이거 해명하라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입을 열었어요. 역시나 죄송합니다. 실은 아들놈이 어릴 때 남의 감정을 이해 못하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들한테 자꾸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아들놈이 계단만 보이면 애들을 밀친다고 말이에요. 아들놈은 실수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알았어요. 계단만 보이면 이런다는 걸. 그래서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피해 학생 부모들한테 사과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 하지 말라고 하며 어느 정도 주의를 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습관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사고 보고 그때 많이 절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놈 일이 된 거 다 저희 탓입니다. 하며 봐달라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결국은 절 죽이려고 했다는 죄로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고 재판에서 감옥행을 가라고 판결은 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재판이 멈추다가 다시 진행 중이고 어떻게든 그 인간을 감옥에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남편 친구들은 물론 제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해하던지 남편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 일이 벌어져서 자기들도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솔직히 친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저를 위해 조심하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제 사연은 여기까지로 끝나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그 사건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먼저 하늘로 간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다시는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일 이후로 전 시골로 내려갔고 이렇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발 결혼을 하거나 연애할 때 사람을 꼭 보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당합니다. 그걸 간절히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들 건강 조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에게 진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에 대해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네요. 뭐 어찌 보면 유전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가 있지만 본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제 남편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유전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뭐라고 하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실 거예요. 남편하고 저는 지인분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막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다고 연애도 거의 안 하고 그랬는데 막상 취직이 되니까 연애를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나이도 나이고 해서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많이 급했어요.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내용이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연애를 많이 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가 연애하기가 제일 좋다고 말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남자를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당시에 저는 소심한 것도 있고 그렇게 남자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학교 때 2번 정도 연애는 했는데 2명 다 군대 갈 때 깨졌어요. 정확히는 제가 차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연애를 안 했어요. 그렇게 무료하게 보내던 어느 날 지인분이 집에 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퇴근한 저를 보더니 굉장히 많이 반가워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본 분이라서 많이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어요.
내가 못 본 사이에 숙녀로 자랐네. 아, 이 아저씨가 마침 너한테 할 말도 있어서 이렇게 왔단다 하고 말하는데 그 지인분한테 자신의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해요. 마침 거기는 슬슬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벌써부터 결혼이라고 생각해서 내키지 않았는데 지인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하고 결혼할 상대다 라고 말할 때 바로 마음에 들었어요. 비록 부모님들 자기들끼리 막 처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꺼림칙했지만 그동안 연애를 못한 탓인지 안 그래도 급한데 사진 속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일단은 만나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만나보겠다고 말을 했고 지인분은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정해주셨어요. 지인분이 본업이 요리사이고 자신만의 식당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 고급 레스토랑인 걸 알고 근사하다라고 감탄하며 소개팅을 할 남자를 기다렸어요. 뭐 이쯤 되면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아시겠지만 바로 남편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을 처음 보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을 입고 있어서 보는 내내 그 깔끔함에 눈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식사를 하면서 지인분 소개로 왔다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는데 보니까 괜찮은 대학에 나오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지금 어디 유명한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어디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며 좋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굉장히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밤늦게 오느냐며 혼을 내면서 괜찮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고 약속을 또 잡았다고 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만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소개하고픈 사람이 있다며 저한테 보여주는데 똑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쌍둥이 동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구별 못할 것 같다고 말하니까 다들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쌍둥이도 일란성, 이란성 그런 게 있는데 남편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옷, 패션을 꾸미면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도 보통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서로 생활 방식이나 성격, 습관이 달라서 어느 정도 구별이 간다고 하는데 남편과 도련님은 전혀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남편하고 같이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도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시부모님이 가끔 남편과 도련님을 혼동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아서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나마 제가 남편과 도련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반지뿐이었어요. 도련님은 그때 혼자 사셨고 저와 남편이 커플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전 남편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남편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혼수 준비를 하며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도 보내며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잠시 시댁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며칠 동안 못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한테 결과를 안 말하고 안 좋은 표정으로 한동안 보냈었는데 전 아마 요양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하며 외롭게 보내다가 남편이 돌아왔는데 왜인지 좀 어색하더라고요. 뭐지 하며 이리저리 살피는데 커플링 반지는 끼고 있는데 말하는 게 뭔가 남편스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습관이나 그런 게 남편이라서 별 이상 없이 넘어갔고 같이 지내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출장을 간다며 말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애가 있는데 이러는 게 어딨냐고 하면서 그래도 회사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사정사정했다는데 뭐 별수가 있나요? 그래서 출장을 가고 한참 동안 집에서 혼자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의심을 했어야 했었어요. 그 전에는 분명 남편인 것 같은데 가끔 남편이 하지도 않는 습관이 보여서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며 요즘 이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장을 갔다 오더니 그런 게 안 보여서인지 그런 생각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석이 다가오면서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하며 힘들게 보내다가 남편이 머물렀었던 방에 눈 좀 붙였는데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도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근데
너 무정자증인 거 아직 모르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지금 네 아이가 사실은 네 동생 아이라는 거 알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계속 들어보니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며칠 동안 시댁에 내려갔을 때 그때 도련님하고 교체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남편으로 위장해서 올라온 거고요. 건강검진에서 무정자증이 나와서 저한테 크게 실망을 할까봐 시부모님의 조언으로 그렇게 한 거라네요. 어쩐지 남편치고는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게 도련님이었다니. 그 뒤로 출장 간다고 하면서 남편이랑 바꾼 거고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외도를 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밥을 먹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괜찮냐고 하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나요? 이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남편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둘까 하고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하고 남편이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밥 먹으면서 부모님한테 친절히 대하는 남편이 점점 미워 보였어요. 저를 속이고 의도치 않은 외도를 하게 만들어서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도련님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도련님이 상당히 취해 있었어요. 남편은 왜 이러냐며 이러니까 여자가 없지 라고 말하며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형 이러면 안 되지. 나 덕분에 이 결혼 유지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전 그걸 들으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제야 부모님한테 그 사실이 전해져서 다행이라고 말이라고요. 부모님은 대체 무슨 일이냐며 손주가 남편 아이가 아니냐며 추궁을 했고 저는 그제야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었다며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그때 남편의 얼굴이 상당히 많이 경직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아버지한테 멱살을 잡히게 되었고 정말 무정자증인지 비뇨기과에 가서 확인하니 정말 무정자증이었어요. 심지어 아예 정자가 안 나오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싹싹 빌며 한 번만 봐달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뒤늦게 시부모님이 오셔서 제발 이러지 말라며 아이는 그래도 쌍둥이인 도련님의 유전자도 남편하고 같을 테니 사실상 남편의 유전자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유전자는 유전자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어림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그분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전 사기결혼,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여 양육권 가지고 싸웠어요. 일단 배상금은 받았는데 문제는 아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아이를 낳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제 아이이고 제가 낳았는데 어디 버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게 되었어요. 위자료까지도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지냈는데 살다가 쌍둥이를 이용해 절 농락시킨 거에는 잊을 수도 화 안 날 수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 일 기억이 떠오르면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저하고 남편을 이어주게 한 지인분도 요즘은 많이 미안하셔서 저희한테 방문을 잘 안 하시고 한다 해도 늘 미안하다며 그렇게 할 거라곤 생각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솔직히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겠나요? 그리고 남편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무정자증이라도 계속해서 사랑해줄 텐데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요. 어찌해도 농락시킨 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 사연은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겠지만 똑같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 남성입니다. 얼마 전 겪었던 소름 돋는 일이 제게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런 사람 다신 없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죠. 제 여자친구는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알바생이었어요. 손님 응대도 살갑게 대하고 요즘 친구 같지 않더라고요. 미모도 빼어나고 성격도 좋아서 식당 사장님 부부께서도 아주 예뻐라 했고요. 다만 궁금했던 점은 저와 나이가 동갑인데도 변변찮은 일자리 없이 동네 식당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한다는 거였죠. 여자친구에게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 그냥 지금과 비슷하게 지냈다고 하네요. 대학도 안 나왔다면서 자기가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다면서 공부에 뜻이 없대요. 뭐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잘 하면서 살고 있으니 별 상관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지만 음식 솜씨가 뛰어났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가끔 장을 봐서 저녁을 차려주었죠. 그때마다 진수성찬이었고 음식 맛도 굉장히 좋았었네요.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 생활을 꿈꾸며 너무 좋았죠. 이렇게 음식 솜씨 좋은 아내를 얻게 된다니 말이죠. 사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여자친구를 놓치기 싫어져서 결혼을 재촉했어요. 여자친구는 저의 청혼을 듣고 머뭇거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배운 것도 짧고 모은 돈도 별로 없어서 저랑 결혼하기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좋다고. 저는 여친을 놓치기 싫어서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겨우 설득해서 일단 저희 부모님께 보여드렸죠. 처음엔 대학도 안 나오고 직업도 없다고 하니 부모님께선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얼굴도 이쁘고 인성도 된 것 같다면서 싹싹하니 마음에 든다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다행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제 너희 부모님께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선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을 제게 소개시켜줄 기미가 없었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조급하게 만들기가 싫어서 잠잡고 있었고 추석이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갑자기 본가에 내려간다며 식당에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갈까 했더니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며 손살에 쳤네요. 그래, 잘 다녀오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라고 했죠. 이런 답답한 상황을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한 줄 아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결혼 날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간 김에 여자친구랑 제 궁합도 재미로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분이 갓 신내린 아주 용한 무당을 안다고.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을 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어난 시간까지는 몰라서 여자친구에게 태어난 시간을 알려달라 했어요. 여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묻길래 그냥 재미로 너랑 나랑 궁합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순순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친의 태어난 시간까지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께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결혼 날짜 외엔 별말 안 하시길래 궁합 본 거는 왜 이야기 안 해주시냐고 했더니 무당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왜 그러냐고, 궁합이 안 좋게 나왔냐고 여쭈어 보니 여자친구 사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주에 지금 이쪽에 있을 사주가 아니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관운이 엄청 세다고. 이거는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할 사주인데 여자친구는 아르바이트 전전하며 살지 않냐. 그러면 이게 말하는 게 한 가지다. 감옥에 갇혀 살 사주라는 거다 라는 뜻이래요. 너무 우스워서 어머니한테 그런 돌팔이 무당 얘기 믿지 말라고, 그 사람이 준 결혼 날짜도 쓰기 싫다고 했고 여자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완전 어이없다고 웃으며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자친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기가 태어난 시간 확실히 몰라서 잘못 알려준 것 같다고 깔깔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자친구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놓였고 역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소리라고 말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뵈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저희 부모님께도 여친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말했고 저희 부모님도 드디어 여자친구가 너랑 결혼할 마음을 먹었구나 하시며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강남에 분위기 좋은 상견례 장소로 유명한 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고 아침 일찍부터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부모님 식사 때문에 아르바이트 쉰다고 했지. 집에서 편히 쉬다 부모님 모시고 있다 봐 라고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간만에 휴일이라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약속 시간이 가까워져도 여자친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걱정이 된 저는 여자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친구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여자친구는 잠적을 했습니다. 식사 장소에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여자친구는 물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여자친구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어요. 당연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디에서도 여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고 생각도 없던 결혼을 하고 싶어서 목매단 여자였는데 한순간에 제 앞에서 사라질 줄이야.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저는 이틀을 그냥 기다려봤어요. 실종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미친 곳은 바로 여친이랑 제가 처음 만난 곳인 여자친구가 일하던 식당이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가자마자 사장님께서 반갑게 저를 맞이하셨죠. 어쩐 일로 오셨어요? 사람이 사라졌는데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게 이상했죠. 제 여자친구가 여기 안 왔냐, 요즘 출근 안 하냐고 물어보니 사장님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여자친구 행방을 왜 자기한테 묻느냐는 듯 못 본 지 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휴가 내고 한 번도 안 왔냐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 휴가라뇨. 그만둔 지 보름도 더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장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의 행방을 모르겠다고, 이제 곧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그러니 사장님께선 둘이 결혼을 한다고요? 아니 대체 총각이 왜 그런,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애랑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왔다뇨? 말씀이 심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꺼내신 놀라운 말은 사실 여친이 아르바이트 하기에도 나이가 많았고 다른 곳에서 서빙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력서 쓸 줄도 몰라서 믿을만 하지가 않았는데 얼굴 예쁜 거 하나 보고 젊은 남자 손님들 좀 모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고용을 한 거였다고. 근데 첫인상과는 다르게 일도 잘하고 해프닝에도 노련하고 싹싹해서 직원으로 들일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왜 직원으로 안 쓰셨냐 했더니 정직원으로 고용해 줄 테니 등본이랑 신분증 같은 서류를 떼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 여자친구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만둬 버린 게 2주 전이라고 하네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엔 콩깍지가 씌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지만 결혼을 준비할수록 이상한 점 투성이었죠. 30대가 되도록 직장생활 안 해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는 것, 결혼하자고 약속해놓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도요. 가족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여친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걱정이 되어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여친의 행적을 찾았습니다. 흥신소에서 여친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밖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흥신소에서는 정보가 미흡해서 찾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끝까지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길래 착수금만 날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생각이 차차 정리가 되었어요. 흥신소도 못 찾는 사람인데 얼마나 꼭꼭 숨었겠습니까? 저는 여친에 대한 사랑도 미움도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저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바쁘게 업무에도 매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 듣는 여자 이름을 말하며 이 여자한테 돈 뜯긴 거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사기당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경찰은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고요. 잠시 후에 흥신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경찰에게서 들은 낯선 이름이 제 여자친구라 믿었던 여자의 본명이라고요. 그리고 사기, 살인 전과가 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만큼 여렸던 제 여자친구가 살인범이라니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흥신소 직원에게 제 여친에게 직접 듣고 싶다고 여자친구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직원의 말, 그분 지금 감옥에 있어요. 못 만나요. 직원의 말은 들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조금만 까딱했으면 그 남자 대신 선생님이 살해당했을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여친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 새벽, 여자친구는 저 말고 만나던 다른 남자친구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그 남자를 죽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경찰이 현행범으로 잡혀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것 같았죠. 여자친구의 본명도 따로 있었고 저 말고도 만나던 남자가 있었고 이미 전과범인데도 불구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이미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흥신소 직원 말이 저나 알바하던 식당 사장에게 자기 본명을 알려주지 않은 건 혹시 신상조회를 했을 때 전과범인 걸 알게 될까봐 비밀로 했던 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괴로웠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를 없던 사람으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계속 여친의 안부를 물으시다가 제가 말을 안 하니 헤어진 거라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십니다. 이제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소식은 더는 모르지만 아마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못 나올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출소를 하게 된다면 마주치고 싶은 생각은 일절 없지만 평생을 반성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